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생물 기출문제를 시작으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중앙대학교의 문제 스타일은 어떤지, 입시 전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1차 필기고사, 2차 서류 및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필기고사 과목은 화학과 생물입니다. 그리고 각 과목당 30문제, 60분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난이도는 화학에서 변별력이 높은 편이고 생물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 필기고사 과목을 보면 그래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화학은 변별력이 높고 생물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생물은 그리고 기본서에서 나오는 용어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공서와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화학에 시간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타임어택 연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차 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면접에서는 인성, 가치관, 전공 관련 질문들이 출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점은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생물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1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과학적 추론법이 연역적 추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연역적 추론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 추론 방법이죠. 그래서 연역적 추론 방법과 귀납적 추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귀납적 추론 방법은 어떤 관찰, 반복된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하기 전에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죠. 그리고 이론으로 검증이 맞다면, 가설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론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이어서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단 1번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2번 선지를 보시면 귀납적 추론은 특수한 관찰을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인데 그렇죠. 귀납적 추론은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세우는 과정이니까 답이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선지도 이어서 보면 과학적 가설의 검증은 실험을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 기본서에 있는 말을 살펴보면 실험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은 실험뿐만 아니라 관찰 과정도 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선지 보시면요. 연구자에 의해서 조절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 실험으로 측정되는 것을 독립 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반대죠. 연구자에 의해서 조절되는 변수는 독립 변수이고 실험으로 측정되는 것이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란 무엇이냐면 어떤 실험을 설계할 때 실험의 원인에 해당하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험의 원인에 해당하는 파트이고 그 원인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종속 변수인 그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의 X축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런 독립 변수 원인이고요. 그래프의 Y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종속 변수 결과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적절한 곳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넘어가면요. 다음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대 분자에 대한 설명이네요. 먼저 설탕 먼저 보시면 설탕은 포도당 분자와 가당 분자가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설탕은 거대 분자 중에서 탄수화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당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당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이당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외우라고 하죠. 엿당과 젖당 그리고 설탕입니다. 그래서 이당류는 당연히 이 단당류가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것이 이당류잖아요. 기본적으로 포도당이 들어가 있고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이고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각각의 결합까지는 뭐 안 보고 넘어갈게요. 어찌됐든 1번 문제에서 나온 거는 포도당 분자와 가당 분자가 결합한 것이 설탕이냐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글리코시드 결합, 이 당과 당이 결합하는 그 결합 방식을 바로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설탕은 바로 알파 1 베타 2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 1 베타 2 결합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 선지는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2번 선지를 보시면 뉴클레오사이드 구성 성분에서 피리미딘 계열의 질소성 염기에는 아데닌과 우라실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틀린 말이죠. 왜 그러냐면 뉴클레오사이드를 구성하는 이 염기 중에서는 염기는 크게 퓨린과 피리미딘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염기는 퓨린과 피리미딘으로 나눌 수 있고 퓨린 계열의 염기는 뭐가 있죠?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고요. 그리고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가 티민과 시토신 그리고 뭐 유라실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리미딘 계열이 아데닌과 유라실이라고 했는데 아데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선지 보시면 단백질의 기능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자발적으로 접혀서 형성된 3차원 구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발적으로 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에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이렇게 접히면서 형성이 될 건데 이 단백질 아미노산의 1차 구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연결된 펩타이드 결합의 그 1차 구조에만 있으면 자발적으로 접혀서 특정한 3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MDP에서 나온 선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미노산의 구성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미노산의 조성이다. 뭐 혹은 구성이다. 이렇게 선지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조성이라는 거는 아미노산의 퍼센테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신은 몇 퍼센트 있고 뭐 다른 아미노산은 몇 퍼센트 있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조성이잖아요. 그래서 조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배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그 말은 즉슨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면 아미노산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돼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는지 그 1차 구조가 결정돼 있다면 3차 구조까지도 자발적으로 접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열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단백질이 자발적으로 접혀서 3차원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번 선지 보시면요. 탄수화물로 구성된 생체 물질은 분자 간의 결합 차이에 따라서 3차원적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분자 간의 결합 형태가 3차원적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냐라고 묻는 말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다당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포도당과 포도당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쭉 이어진 형태이죠. 그래서 포도당과 포도당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결합 방식이 베타 원포 방식이죠. 그리고 또 이런 아밀로펙틴 아밀로스로 볼게요. 아밀로스도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된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알파 원포 결합 방식이죠. 그래서 포도당과 포도당이 쭉 연결된 다당류라는 특성이 같지만 얘네들의 결합하고 있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아밀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나선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말린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당류로 이루어졌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결합을 형태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얘네들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는 맞다라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2번이고요. 다음 문제 3번 넘어가시면요. 다음 중 단백질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이 기본서에 있는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 보시고 바로 답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이 단백질의 기능 파트는 좀 상식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보고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체 반응의 비선택적 가속화를 촉매한다 라는 것인데 촉매라는 말이 바로 눈에 보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촉매 기능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단백질이 촉매 기능을 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하죠? 효소라고 하죠, 효소. 근데 이 효소의 특징은 비선택적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질에 대한 선택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효소 단백질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선택적 가속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주요 기능이 아닌 것으로 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도 간단하게 보면 2번 보기 세포 골격 단백질의 수축과 이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축과 이동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근수축을 바로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액틴, 미오신 이런 단백질이 근수축과 관련된 단백질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수축 및 운동 단백질, 액틴과 미오신 이렇게 나와 있네요. 3번 모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은 아니다 라는 것인데 호르몬의 구성 성분 중에서 당연히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는 것처럼 펩티드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는 아민 계열 호르몬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또 문제 이거 관련돼서 딥하게 나오면 그때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 물질의 수송 및 감지를 담당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수송 단백질의 기능을 이 단백질이 세포막에서 막단백질로 기능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수용체 단백질 여기도 보시면 세포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오면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수송체와 수용체가 수송과 감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호르몬에 대해서 화학적 구성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표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현미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4번부터 볼까요? 현미경에서 배율이란 물체의 이미지와 그것의 실제 크기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거는 그냥 배율의 정의죠. 몇 배 확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율 말 그대로 그거니까 물체의 실제 이미지와 물체의 실제 크기와 내가 보이는 이미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다음, 해상력은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해상력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해상력은 다른 말로 분해능, 해상도 이렇게 또 부르는데 기호로는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최소한의 거리. 그러니까 어떤 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리까지 내가 구분할 수 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분해능이 좋다, 해상도가 좋다라는 것은 이 D 값은 작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거리가 아주 미세할수록 현미경의 성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아, 굿, 분해능이 좋아를 의미하는 것은 D 값은 작다라는 뜻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상력은 이미지가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원 보시면요. 배율이 높은 렌즈일수록 시류와 렌즈의 거리는 가깝고 상은 밝게 보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배율이 높게 되면 시류와 렌즈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얘네가 확대가 크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뭐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류와 렌즈가 가까운 경향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상이 밝게 보이냐라는 것이 여기서 명확히 틀렸죠. 상이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흐리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배율을 높이면 밝기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내가 원래 같으면 배율이 작아서 이러한 영역을 이미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현미경의 이미지로. 근데 이 영역을 지나갈 수 있는 광자가 4개라고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보다 더 확대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만큼의 특정 영역만 내가 확대해서 관찰해서 현미경에 보이는 이미지가 이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 이미지상을 통과하는 광자가 하나밖에 없죠. 광자는 이제 빛을 의미하는 거죠. 빛 입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통과하는 광자의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이 흐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라번, 세포 소기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광학 현미경에서 배율이 높은 렌즈가 필요하다인데 세포 소기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리해 놨는데 투과 전자 현미경과 주사 전자 현미경 방식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해상도가 광학 현미경 혹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D값이 작고 해상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를 관찰할 때는 이런 전자 현미경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가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넘어가면요. 세포에 물질 X를 처리한 후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실험을 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물질 X의 기능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럼 이 물질 X를 처리한 후에 가나다라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번, 물질 X가 처리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대조군에 비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 물질 X가 소기관을 제대로 이동시키지 물질 X가 처리했을 때 소기관의 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동이 X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번 보기 보면 물질 X가 처리된 세포에서 새롭게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 중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새롭게 합성된 단백질이 보통은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등을 거쳐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물질 이동이 특히 단백질, 물질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답원까지 볼까요? 물질 X가 처리된 세포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는 정상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나번과 연계해서 해석하면 되는데 단백질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답원에서 나온 대로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지 못한 경우에 그 단백질의 특정 그 표지, 그러니까 단백질에 이동하는 시그널이 제대로 표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단순히 이동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을 뿐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원 보기가 말하는 바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접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샤페론이나 이런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게 도와주는 그런 애들의 그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라번 이어서 보시면요. 대조군에 비해서 물질 X가 처리되면 분열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세포 소기관과 물질의 이동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세포 분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고려해서 보기를 골라보면요. 바로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미세소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포골격 단백질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미세소관, 미세섬유, 중간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미세소관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냐? 염색체 이동과 선모와 편모 형성, 그 다음에 뭐 소기관이나 물질이 제대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 그러니까 그 소기관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본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소관의 역할이 얘는 소기관의 이동, 그리고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세포 분열 시 염색체의 이동, 염색체 이동에도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소관의 중화 반응이 저해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리소조움의 역할은 무엇이죠? 네, 독성이 있는 물질이나 노폐물 같은 것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보시면 세포 골격 단백질에 대한 문제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미세소관은 이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미세소관을 조직화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미세소관은 이합체로 되어 있냐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알파, 베타 튜뷸린의 일양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미세소관을 조직화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조직화는 중합체를 형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합체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튜뷸린 단위체가 아니라 중합체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냐라는 것인데, 근데 이 중합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식물은 일반적으로 중심립이나 중심체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심립 보시면 중심립이 있는 중심체는 동물세포에만 발달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심립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식물세포는 맞고 중심체도 거의 미미하게 관찰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체는 일반적으로 튜뷸린이 쭉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운데 핵처럼의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기능, 중합체를 형성할 때 기능이 동물세포에서만 그 중심체를 통해서 조직화, 중합체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세섬유는 세포의 장력을 견디게 한다. 그렇죠. 미세섬유는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근육 수축, 세포질 유동성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세포의 장력을 견디게 한다.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중간섬유는 세포의 장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며 모든 진핵세포에서 관찰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지금 보시면 중간섬유는 보통 어디서만 나타나냐면 동물세포에서만 나타나요. 동물세포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식물세포에는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식물세포에는 그 중간섬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꼭 암기해 두시고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죠. 답은 틀린 거 3번입니다. 4번 미세섬유는 세포와 외부 기질의 부착에 의한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미세섬유가 연결된 구조를 보면은 얘네가 또 이제 세포 골격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이 미세섬유가 다른 세포 외부에 부착하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다음 중 막단백질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막단백질의 기능이 여기 이 전공서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보고 고르면 되긴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외부 환경과의 화학물질 교환 조절인데 이거는 그 외부와 세포 내부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막단백질이 관여하냐라는 거니까 수송체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선택적 투과성을 조절하냐라는 것인데 비선택적 투과성을 생각해보면 막단백질이 선택적 투과성을 조절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선택적 투과성이란 지질이 큰 성분들이 세포막을 그냥 가로질러서 확산하는 그런 경우, 단순 확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막단백질은 그렇지 않죠. 선택적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통한 수송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 세포 외 기질과 세포 골격의 부착 조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세포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부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세포 골격과 외부 기질에 부착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세섬유 또는 세포 골격의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세섬유 같은 것이 여기 바닥에 있고 막단백질로 기능하는 인테그린이라는 성분이 여기 있어요. 인테그린.
그리고 이 인테그린이 세포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 등에 붙고 싶을 때, 붙으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부착을 하냐면 이 사이를 매개해주는 이런 단백질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게 바로 피브로넥틴이에요. 피브로넥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콜라겐을 막 감싸고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초록 색깔로 된 게 프로테오글리칸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 세포 외부하고 부착할 때 미세 섬유가 관여한다 라고 나와 있는 아까 그 보기가 맞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름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세포 내부에 있는 세포 골격과 세포 외부의 콜라겐이 딱 이어져서 붙어 있는 구조를 형성을 해서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이 막단백질의 위치를 안정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 조절하는데도, 그러니까 신호 교환하는데도 세포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세포 골격이 관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포 외 기질과 세포 골격의 부착에 관여한다라고 나와 있는 3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유동성 관련한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냐?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에 존재하면서 그 막에 지나친 응고나 막에 지나친 해리를 막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인지질의 구성 방식 얘가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중요해요.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여기 저는 너무 깊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세포막의 유동성에 관여하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단백질의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넘어가면요. 세포막 단백질 중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의 경우 막 관통 단백질이죠, 이게. 막 관통 단백질. 소포체에서 합성된 후 골지체를 거쳐서 세포막까지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막단백질의 세포 외 기질에 맞닿아 있는 부위는 당화가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 세포막 단백질의 당화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막단백질은 이런 그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당화하는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N당화와 N 이게 나요. 여기 N연결 당화와 O연결 당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N연결 당화부터 보면 N연결 당화는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의 아스파라긴의 보면은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아스파라긴의 이 N 부분 있죠. 질소. 이 부분에 당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가공 과정이 붙어요. 단백질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당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O 연결 당하는 게 있거든요. 얘는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의 세린이나 트레오닌에 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O 부분 여기에 당이 붙는 거예요. 이걸 바로 O 연결 당화라고 하는데 얘네는 어디서 일어나냐 장소가 바로 조면스포츠에서 일어납니다. O 연결 당화는 골지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 과정을 보시면 맨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하기 시작하겠죠. 리보솜에서.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그 신호서열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끌고 가서 소포체로 갑니다. 거친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로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번역을 완료하고 당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일어나는 당화가 바로 뭐라고요? N 연결 당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골지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골지체에서 일어나는 당화는 뭐라고요? O 연결 당화입니다.
이렇게 단백질의 당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가공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뭐 막단백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막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엔조이 아스파라거스 오 골계 세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N연결 당화는 조면수포체에서 아스파라긴산에 일어나고 O연결 당화는 골지체에서 세린이나 트레오닌에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8번 보기 중에서는 8번의 2번 수포체에서 N연결 당화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면요. 어떤 효소 활성의 최적 온도를 측정한 실험 결과 및 촉매 반응을 각각 정리한 것이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이죠, PCR을 위한 DNA 중합효소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은 어떤 효소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반응 최적 온도와 촉매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뭐 반응 최적 온도부터 보시면요. PCR은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변성, 재결합, 연장 과정이 있는데 먼저 DNA 이중 가닥 기존에 있던 거를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벌려주는데 94도씨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벌린 상태에서 프라이머가 갖다 붙을 수 있게 재결합할 수 있는 온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가 붙고 나서 거기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연결되어 가지고 인산 다이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하는 연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 보시면 최소한 94도씨는 그 DNA 효소가 견뎌야 되잖아요. 이렇게 높은 온도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최적 온도가 이렇게 낮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PCR의 경우에는 DNA를 중합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DNA가 중합될 때 뉴클레오타이드끼리는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인산 다이에스테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아니라 인산 다이에스테르 결합을 촉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것은 효소 D라고 볼 수 있죠. 다음 10번 문제 보시면 수용체의 결함 또는 결실 때문에 엔도시토시스의 비정상적 조절로 야기되는 대표적인 질병이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유명하죠. 기출문제에도 엄청나게 반복돼서 많이 출제가 된 바가 있고 답은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도 말하는데 얘는 LDL 수용체 이상이죠. 유전적 결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 등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LDL이라는 것은 지질 단백질의 일종인데 세포가 이 LDL이라는 지질 성분이 필요한 경우에 세포 내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을 해주기 위해선 당연히 LDL의 수용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LDL의 수용체가 LDL 이렇게 딱 붙어서 LDL을 인식하고 붙고 나서는 어떻게 세포 내로 가져오게 되느냐? 이렇게 엔도시토시스 과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안으로 소낭을 형성하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 엔도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필요한 LDL 성분은 빼서 세포에서 쓰고 다시 수용체는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LDL 수용체에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LDL 입자를 세포 내로 제대로 들여오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관에 이 지질 성분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죠?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죠? 이런 거가 바로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난다라고 하고 이런 것이 다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과 전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혈증도 심각한 질병이다. 이 엔도시토시스가 수용체 엔도시토시스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LDL 입자가 혈액에 되게 많이 떠돌아다니게 되고 얘네가 혈관을 막게 됨으로써 동맥경화 등의 그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인데요. 그림은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모식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기본서에 아예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채워보면은 A는 신호 분자라고 써 있습니다. 신호 분자.
D는 수용체 단백질이고요. C는 골격 단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는 세 가지 다른 단백질 산화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 막 정확히 뭔지는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A는 제가 신호분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호분자는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이 신호분자가 이 막단백질, 그러니까 수용체 단백질에 와서 붙는다는 의미 자체가 친수성이라고 추측하면 됩니다. 이 용어는 이걸 그렇다고 무조건 신호분자가 소수성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캠벨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소수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단백질이 아니라 지지를 통해서 가로질러서 가는 방식을 생각해서 이걸 답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됩니다. 조금 아쉽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번 B가 효소의 특성을 가지기도 하냐라는 것인데 그렇죠. 이 수용체 단백질 같은 경우에 효소의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수용체를 뭐라고 부르죠? 효소 연결 수용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용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수용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막에 붙어 있는 수용체와 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로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수용체, 그 다음에 핵수용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수용체가 세포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막수용체는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온 채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 계폐가 조절되지 않는 그런 이온이 이동할 때 계폐가 조절되지 않을까? 계폐가 아니라 그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이온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G 단백질 연결성체가 있습니다. 얘도 종류가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GS, GQ, GI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효소 연결 수용체는 지금 제가 이 보기에서 말씀드리는 효소의 특성을 가지기도 하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죠. 효소 연결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안일린 고리화 효소 연결 수용체, 티로신 카이네이스 이런 수용체, 그 다음에 티로신 카이네이스와 유사한 그런 수용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캠벨 책은 아닌데 이 효소 연결 수용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공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 티로신 카이네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 회색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단백질의 두 개, 일양체에 각각 신호분자가 붙고 이 회색깔로 표현된 부분이 카이네이스 활성이 있어서 세포 내 다른 단백질의 인산화를 시켜줄 수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효소 연결 수용체의 특징이다. 이 부분이 효소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이고 이 B 케이스는 뭐냐면 신호분자가 이 단량체 하나에 붙었을 때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탈인산화를 하는 과정, 이 효소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신호분자가 여기 일양체로 이루어진 이 부분에 이렇게 붙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효소의 카이네이스 활성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것도 세린트레오닌 카이네이스 활성을 통해서 여기 단백질을 인산화시킬 수 있다. 구안일릴 사이클레이스 활성, 그래서 GTP를 가지고 사이클릭 GMP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효소 연결 수용체의 효소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은 맞는 보기이고요. 다번 신호전달 단백질의 분리를 통해서 신호전달 과정을 적절히 저해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호전달 단백질이 이 C번이 골격 단백질이죠. 골격 단백질. 이 골격 단백질은 신호전달 단백질을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죠. 같이 이렇게 D번 보면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골격 단백질의 역할이. 같이 붙어 있을수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D를 다 묶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이 D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기에서 반응했던 게 여기로 이동해서 반응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막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너네 다 붙어 있어. 한 번에 딱딱딱 신호 전달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분리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촉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라번, D, 이 세 가지 다른 단백질 인산화 효소인데 단백질의 번역 후 변형 과정이 주로 일어나냐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런 단백질은 주로 변형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후에 변형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어떤 아미노산은 당, 지질, 인산기 이런 첨가물이 부착되어서 화학적으로도 변형될 수 있다라고 전공서에 기본서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나라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수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과정과 시트르산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해당 과정은 대표적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트르산 회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내강에서 내막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산화적 인산화 전자 전달기 과정은 그 내막 사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사이 공간.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은 피르부산이 해당 과정을 끝내고 나서 피르부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ABC가 무엇인지 채워보면 A는 수송 단백질입니다. 수송 단백질. 이 수송 단백질은 어떤 식으로 이동시키는 거냐면 이 피로부산을 여기 안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피로부산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동시에 H+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H+가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이 H+는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온 거냐라고 한다면 이 전자전달계나 다른 것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막 외부 H+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여기서 고에서 저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저에서 고로 여기다가 피로부산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 방식을 뭐라고 부르죠? 네, 심포트라고 부르죠. 제가 한글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방향 수송, 동방향 수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H+에 의한 심포트. 이건 능동수송이죠. 그 중에서도 2차 능동수송이고요. 그 다음 B번 보시면 B번이 뭘까요? 바로 조효소 A라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코엔자임 A죠. 영어로 말하면 코엔자임 A이고 이건 비타민 B5와 연관이 있는 성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피루부산이 H 플러스 심포트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내막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조효소 A와 결합해서 아세틸코에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죠.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ABC가 무엇인지 다 채워봤고 그 가나다 보기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피브루산이 아니라 피르부산이죠. 피르부산. 피르부산의 이동은 A를 통해서 능동수송으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능동수송으로 일어나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H 플러스 심폴트는 2차 능동수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수송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번 B는 비타민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합성된다. 네, 맞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조효소 A는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5와 연관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나번은 맞는 복이고요. C는 시트르산과 반응하여 시트르산 회로에 참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세틸코인은 시트르산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옥살로 아세트산과 반응하죠. 그래서 TCA 회로 과정을 보시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아세틸코에이하고 이렇게 시트르산 회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옥살로 아세트산하고 결합을 해서 시트르산을 만들면서 회로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시트르산 회로가. 이 옥살로 아세트산이 4C짜리이고 탄소가 4개라는 거죠. 아세틸코에이가 2C고 시트르산이 탄소가 6개
얘네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원은 틀린 보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비타민 B5가 여기 나오죠. 조효소 아세틸코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타민 B5가 나오고요. 비타민 B1이 여기 나옵니다. 피르부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의 보조인자로서 비타민 B1, 티아민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비타민 B3도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니아신. 그리고 비타민 B5도 여기 나와 있죠. 코엔자임 A, 조효소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르부산이 들어와서 아세틸코일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비타민 B1, 5, 3, 5가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피르부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한다면 피르부산의 산화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피르부산이 산화하면서 NAD에서 NADH가 환원이 되어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A가 붙고 CO2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CO2는 여기 탄소 하나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피르부산이 3C짜리 물질이었다가 CO2가 하나가 날아가게 되면서 2C짜리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아세틸코에는 다시 이렇게 해서 TCA 회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답은 가나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13번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번부터 보시면 유전자의 교차는 감수 1분열 중기에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중기가 아니라 전기에 일어나죠. 감수 1분열 전기에만 교차가 일어납니다. 감수 2분열에는 교차 안 일어나요. 나번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후 DNA 복제가 다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 분리되는 건 맞지만 DNA 복제는 한 번만 일어나죠.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보시면 G1, S, G2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게 간기라고 부르죠. 본격적으로 분열기에 들어가면 분열기 1, 그러니까 제1 감수 분열에서 여기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겪어서 감수 분열을 한 번 했을 때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을 한 번 더 했을 때 이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DNA 복제는 이 S기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번도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번 보시면요. 감수 2분열에서는 자매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라번 감수 2분열 중기의 자매 염색 분체는 교차 때문에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 교차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이가 염색체를 처음에 형성을 하게 되는데 감수 1분열 때 이때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그 상동 염색체 일부의 교차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네 가지 염색 분체를 봤을 때 네 가지 염색 분체의 성분이 다 다르게 되죠. 유전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감수 1분열에선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감수 2분열에서는 이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감수 1분열에서의 교차 때문에 유전적으로 염색 분체가 다 동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다라 3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DNA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넌센스 돌연변이는 단백질 번역이 미완성 상태로 종결된다. 네, 맞죠? 왜 그러냐면 넌센스 돌연변이는 돌연변이의 염기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종결 코돈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탑이 발생되게 되죠. 제가 일단 이전에 포인트 뮤테이션, 점 돌연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염기가 하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점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세 가지 종류로 다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일런트, 침묵 돌연변이고요. 두 번째는 넌센스 돌연변이고요. 세 번째는 미스센스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단백질이 쭉 정상적으로 합성이 되고
이 중에서 이 부분은 리신이 아미노산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사일런트, 침묵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DNA 레벨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죠. 그럼 당연히 RNA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요. 그런데 리신을 지정하는 그 코돈, 서열이 AAG뿐만 아니라 AAA도 리신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수준에서는 당연히 리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침묵 돌연변이고요. 넌센스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종결 코돈이 형성되게 되면서 리신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 단계에서 이제 아예 단백질에 짧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길이보다 더 짧게 여기서 아예 스탑이 되는 것이 바로 넌센스 돌연변이입니다. 미스센스 돌연변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백질의 길이가 제대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리신 대신에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르기닌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트레오닌이 만들어졌네요. 근데 아르기닌이 만들어졌을 때는 컨설베이티브, 이제 보존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르기닌하고 리신하고 둘 다 양전화성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기적인 성질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은 없다. 아미노산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컨설베이티브라고도 말하고요. 그런데 아미노산의 얘네는 성질이 다르죠. 트레오닌과는 성질이 확연히 다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non conservative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돌연변이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보기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까 먼저 풀었듯이 넌센스 돌연변이는 종결 코돈이 형성이 되어서 미완성 상태로 종결되고요. 침묵 돌연변이는 유전자 변화는 있는데 단백질, 아미노산 레벨에서는 아무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침묵이다. 겸상적혈구 빈혈증은 미스센스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이제 암기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겸상적혈구 빈혈증은 뭐 고등학교 생물 수준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도 부르죠. 이건 왜 일어날까요? 헤모글로빈은 알파, 베타 단위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베타 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가 세 번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에 아미노산을 지정할 때 글루탐산 대신에 발린으로 치환이 된 경우 아미노산이 이 경우는 이제 미스센스 돌연변이죠. 이 경우에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넌센스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단백질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넌센스는 다른 문제이죠. 넌센스는 기존의 길이보다 단백질의 길이가 아예 딱 짧아져 버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보존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아래 그림은 A세포와 B세포를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증가하는 세포의 수를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세포의 특성을 유추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세포를 보시면 A세포는 배양 시간에 따라서 세포 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세포는 정상세포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를 배양하다가 너무 얘네가 빽빽하게 많이 쌓이게 되다 보면 밀도 의존적 억제나 부착 의존적 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가 세포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정상세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밀도 의존적 부착 의존적 억제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세포의 특성은 그런 억제가 일어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세포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죠. 이런 세포는 암세포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는 이런 억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가번부터 보시면 A, 정상세포는 분열 과정에서 MPF와 사이클린 농도가 일정하게 조절된다라는 것인데 이 MPF란 무엇이죠? 세포 주기에 있는 그 검문 지점에서에 드러나는 물질이죠. 그래서 세포 주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검문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G1기부터 해가지고 S기로 넘어가기 위한 G1에서의 검문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G2에서 M기로 넘어갈 때 G2 검문 지점, 그리고 M 검문 지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MPF는 여기서 언제 드러나는 것이냐? 바로 G2에서 M기로 넘어갈 때의 검문 지점에서 나타나는 물질이고요. 이 MPF와 사이클린이 동시에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는 지점에서 M기로 유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세포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MPF와 사이클린의 농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조절이 된다. 가번은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나번 A 정상세포는 부착 의존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를 배양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번 A세포와 B세포 모두 밀도 의존적 분열 억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B세포는 밀도 의존적 억제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죄송해요. 나번은 부착 의존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번 틀렸습니다. 라번 B세포는 성장인자가 고갈되어도 스스로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라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B세포는 제가 대표적으로 암세포라고 했죠. 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인자가 없어도 스스로 성장인자를 분비하고 그 다음에 그 성장인자를 스스로 인식해서 분열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가라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6번 보시면요. 동물의 근육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뼈대 근육은 힘줄에 의해 뼈에 부착되어 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뼈대 근육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골격근이죠. 골격근. 다른 말로 뼈대근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는 힘줄에 의해서 뼈에 부착되어 있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수의근이다.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다. 수의근. 그래서 이거는 골격근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는 맞는 말이고요. 2번 심장 근육은 뼈대 근육처럼 줄무늬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가로무늬라고 합니다. 가로무늬. 그래서 그림 보시면요. 골격근도 이렇게 가로무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심장근도 이렇게 가로무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평활근 내장 조직을 구성하는 평활근 같은 경우에는 민무늬근입니다. 민무늬근. 그래서 방추형으로 그 근육 세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 3번 근육 조직은 근육 섬유라고 불리는 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근육을 보시면 근육 안에는 근육 다발이 있고 근육 다발 안을 보면 근섬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근섬유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근육 세포가 근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근섬유, 근육 세포는 다핵세포, 핵이 여러 개인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근섬유는 근원섬유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원섬유가 바로 이 Z선, M선, I밴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액틴과 미오신의 가교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섬유가 아니라 근육 섬유가 세포, 근세포를 말하는 것이다. 3번도 맞는 말이네요. 4번 뼈대 근육은 민무늬 근육보다 오랜 시간 지속해서 수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오랜 시간 지속해서 수축하는 거는 그 뼈대 근육보다 민무늬 근육이 더 오랜 시간 지속해서 수축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수축 이완 속도 있죠, 속도. 수축 이완하는 속도가 골격근이 평활근보다 더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면요. 17번입니다. 영상기술의 발달로 내과 의사들은 수술 없이도 기관계를 볼 수 있다. 다음 보기에서 옳게 기술된 문장들을 모두 고르시오. 가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T는 여러 각도에서 연속적으로 신체 단면에 X선을 조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
CT는 다른 말로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네는 특수한 X선을 이용해서 인체의 여러 각도에서 방사선을 투과해서 연속적으로 단층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단층 촬영. 그래서 단면을 보기에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CT는 다른 말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인데 전산화 단층 촬영입니다. 나번 보시면 그래서 가는 맞고요. PET는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를 이용하는 영상 기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를 이용하는 기술은 PET가 아니라 MRI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PET 기술은 수소 원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방사성 표시된 포도당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번은 틀렸고요. 답번 MRI로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찢어진 부상을 진단할 수 있다. 답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렁뼈가 찢어진 부상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한 번에 MRI가 뭔지 설명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라번 전통적인 X선은 충치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X선 촬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충치를 검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치아를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 범랑질이라는 에나멜 조직이 있어요. 이 충치가 발생하게 되면 이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바깥쪽에 범랑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딱딱한 부분이에요. 치아 가장 바깥쪽에. 근데 충치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치아 우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세균의 대사로 인해서 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범랑질의 탈회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범랑질이 탈회가 일어났다는 게 범랑질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죠. 빵꾸가 뚫려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에 X선의 통과가 잘 되게 됩니다. 이 탈회가 일어난 부분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통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충치가 발생한 치아 우식이 발생한 부분들이 이렇게 검게 보이죠? 다른 치아 부분보다. 그렇기 때문에 라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MRI와 PET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MRI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그 약자이죠.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미징이라는 기술인데 한글로 말하면 자기 공명 영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강한 자기장으로 수소 원자핵을 정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장을 쪼여줘서 수소 원자핵 정렬이 일어납니다. 왜 원자핵을 정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 H2O가 이 수소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주파 자극으로 인해서 수소 원자에서 양성자가 이 수소 원자핵인 이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는 과정에서 그 방출한 에너지를 영상 처리로 보는 것이 MRI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fMRI라는 것이 있는데 이 F라는 거는 이제 펑셔널이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무엇이냐면 그, 어떤 특정 조직에서 디옥시 헤모글로빈 있죠. 헤모글로빈과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옥시 헤모글로빈에 얘네들이 자기장에 다르게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MRI 촬영을 응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얘네는 이 답은 보시면 MRI로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찢어진 부분을 부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 제가 MRI 기법 중에 설명드린 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수소 원자핵을 정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연골 조직이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의 함량이 많은 부분이죠.
물의 함량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MRI를 이용해서 관찰하게 되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번은 맞는 보기이고요. PET를 설명드리면 PET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말했던 대로 방사성 표시된 포도당을 주입해서 뇌에서 일어나는 대사 활성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가다라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죄송해요. 가다라니까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생명과학에서 막 그렇게 깊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MRI나 PET 이런 거의 용어는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치아의 대략적인 구조와 X선을 이용해서 충치 검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동물의 삼투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삼투 조절자는 물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삼투 조절자가 무엇일까요? 물의 이동을 조절하는 양상에서 삼투 조절자와 삼투 순응자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듯이 이 조절자는 물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이나 이온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조절해서 자기 안에 몸의 체내의 삼투압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애고요. 삼투 순응자는 이 이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애예요. 그럼 얘네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체내 농도와 다른 말로 하면 삼투압이죠. 얘네가 그 해수 농도와 항상 동일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 애를 삼투 순응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투 조절자는 물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 맞는 보기고요. 2번, 송어와 상어는 삼투 조절자에 속한다. 상어의 경우에는 조금 그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교과서별로 약간 다르게 기술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뭐 송어 이런 애들이 삼투 조절자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삼투 순응자는 물 균형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삼투 순응자는 그냥 체내 농도를 해수 농도로 그냥 일정하게 그 유지하는 애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농도를 막 조정하면서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 환경의 해수 농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애기 때문에 물 균형에 어려움이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오징어와 불가사리는 삼투 순응자에 속하는 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해수에 사는 대부분의 무척추 동물이 삼투 순응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수생 척추 동물 이런 애들이 삼투 조절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수생 척추 동물 얘네들은 그 삼투 위에 썼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수생 척추 동물 이고요. 그리고 삼투 순응자의 경우에는 그 무척추 동물 수생 무척추 동물 이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상어는 연골어류에 속하는데 얘네들은 교과서에 따라서 삼투 순응자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삼투 순응자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보시면 동물의 결합 조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동물의 조직은 네 가지가 있죠. 신상, 결근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 상피, 결합, 근육 이렇게 네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결합 조직에 속하는 애를 외워야죠. 어떤 식으로 외우죠? 혈연, 지연, 성, 빡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혈연, 지연 이런 거 막 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걸 연상하면서 외우시면 되는데 혈액과 그리고 연골, 그 다음에 지방세포, 그 다음에 성긴 결합조직,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치밀 결합조직. 이렇게 결합조직에 속한 애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성긴 결합조직은 영어로 하면 루즈 커넥티브 티슈라고도 하고요. 치밀 결합조직은 덴스 커넥티브 티슈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힘줄이나 인대 있죠. 이런 애들은 치밀 결합조직에 속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혈액 결합조직에 속한 애 맞고요. 연골도 맞고요. 힘줄도 맞고요. 지방세포도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입안에서 분비되는 침에 대한 성분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침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서 먼저 다 한번 적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침에는 뮤, 탄, 리, 아가 대표적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뮤는 뭐냐? 뮤신이죠. 뮤신은 당 단백질인데 이 당 단백질이 음식물을 둘러싸서 얘네들이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매끄럽게 해주고 그리고 이 입안 표면에서 마찰로부터 음식물에 의한 마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 미끄럽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탄산인데요. 탄산은 대표적으로 인체에 존재하는 완충 시스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얘네는 중화를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는 리소자임입니다. 리소자임은 뭐죠? 얘네는 세균을 향균 작용하는 애인데 이 리소자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펩티도글리칸에 칸에 있는 에나세틸 글루코사민에 의한 베타 원포 결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는 아밀레이스, 아밀라제라고도 하죠. 얘네는 소화 기능을 하는 애고요. 그래서 얘네는 이거고 녹말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포도당에 알파 원포 결합을 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룰로스 같은 성분이 들어왔을 때 아밀레이스는 분해가 안 되겠죠. 왜냐면 셀룰로스는 글루코스 포도당과 포도당의 결합이긴 한데 베타 원포 결합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로는 분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밀로스, 뭐 글리코겐, 아밀로펙틴 이런 애를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은 엿당 이런 애들로 분해를 시켜요. 입안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말, 포도당과 포도당의 알파 원포 결합이 분해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엿당 등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왜냐면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당류니까요. 그러면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향균 요소가 존재하여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 이건 이제 리소자임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 맞고요. 2번 아밀라제가 존재하여 수크로스를 메가당으로 분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메가당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엿당입니다. 엿당으로 분해되는 건 맞는데 수크로스는 설탕이잖아요. 설탕은 이 아밀라제로 분해할 수 없고요. 녹말 이런 애들이 분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3번 산을 중화시켜서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얘네는 뭐죠? 탄산이죠. 탄산. 그 다음 탄산의 이 완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당단백질이 존재하여 입안 상피를 보호한다. 뮤신의 역할이죠. 그 다음 이렇게 치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보기에서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 소화에 대해 옳게 기술된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작은 창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장이죠. 소장.
소장에서 어떤 방식의 소화가 일어나냐라는 것인데 가본부터 보겠습니다. 이자액은 중탄산염이 풍부한 알칼리성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자에서 분비하는 그 소화 관련된 그러니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은 선방세포와 도관세포라는 데에서 이자의 외분비샘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내분비샘하고 다른 거예요. 내분비샘은 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그런 거 분비하는 호르몬 분비하는 데고요. 외분비샘에 선방세포와 도관세포가 있는데 이 도관세포에서 NaHCO3 예, 중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얘네가 알칼리성에서 그 작은 창자로 이동해서 얘네들의 산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선방세포에서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이 들어있는 것을 분비를 하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게는 중탄산염이 풍부하다. 이건 맞겠죠. 외분비샘으로 도관세포에서 생성된 중탄산염이 그 소장으로 넘어가서 얘네들 음식물을 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번, 쓸개즙은 지방이 소화효소에 의해 잘 소화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쓸개즙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쓸개즙 안에는 여기 안에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방울방울 유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번도 맞고요. 다번, 작은 창자 벽에서도 소화효소가 분비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효소에 의한 그런 대사 중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이자에서 분비돼서 소장으로 쏘아주는 그런 효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창자 벽에 효소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작은 창자에서 효소가 밖으로 나와서 그 창자 그 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벽에 박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에서 유래하거나 소장 벽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비된다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작은 창자 벽에서 소화효소가 나오냐 이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라번, 핵산 분해 요소가 작용하여 DNA를 뉴클레오타이드로 분해한다. 이 선방세포 안에 핵산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름을 뉴클레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그 이자에서 유래해서 소장에서 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가나다라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에서 유래한 성분 중에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할 수도 있지만 핵산을 분해하는 요소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에서도 외분비와 내분비로 나누어져서 외분비 중에서는 선방세포와 관세포, 도관세포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자 효소와 알칼리 용액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보시면요. 비타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1번부터 보시면 비타민 1은 티아민이다. 맞죠? 그 다음에 결핍 시 베리베리병에 걸릴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리베리병이 뭐냐면 각기병입니다. 각기병. 그래서 비타민 B1, 티아민, 결핍증, 각기병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2번 비타민 B2는 나이아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비타민 B2가 아니라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B3가 나이아신이죠. 그 다음에 NAD의 구성 성분인 조효소이다. 이건 맞죠. 비타민 B3가 나이아신이고 NAD의 구성 성분이다. 맞고요. 3번 비타민 B5는 판토텐산이고 조효소 A의 전구체이다. 이것도 아까 그 시트르산 회로 다룰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고요. 4번 비타민 B9은 엽산으로 결핍 시 빈혈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이건 왜 그럴까요? B9 얘네는 DNA 합성할 때 많이 쓰여요. 합성할 때 많이 쓰이는데 얘는 그러니까 특히 세포 분열이 활발한 그런 상황에서 비타민 B 엽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상황이 언제 있을까요? 바로 임신했을 때 태아의 세포가 막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때 그러면 모체에 있는 엽산 성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B9을 다량으로 소모하게 돼요. 이 경우에. 그러면 엄마는 이 엽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 발생할 수 있냐?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세포 분열할 때 DNA 합성할 때 얘네가 많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적혈구를 만드는데 세포 분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DNA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B9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엄마한테 세포 분열이 적혈구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시 엽산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엽산 보충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특성이, 이런 암기할 사항이 있고, 그거하고 별개로 엽산 자체가 DNA 합성이 필요한 조효소이기 때문에 결핍 시 빈혈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시면요. 다음 보기에서 기체 교환에 대해 옳게 기술된 문장을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다양한 생물의 기체 교환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가번부터 보시면 어류 아가민의 혈류 방향은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물과 같은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어류의 기체 교환 방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역류 교환 방식을 채택하죠. 역류 교환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요. 어류 같은 경우에 물이 이쪽에서 이쪽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소가 적은 이 정맥혈과 동맥혈이 흐르는 방향이 정맥혈,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산소가 많은 혈액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걸 바로 역류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이 흐르는 방향이랑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여기서 여기로 흐른다. 이 방향이 반대이잖아요. 이런 걸 바로 역류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영어로 counter current exchange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산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 혈관이라고 볼까요? 혈액이라고 할게요. 혈액은 여기서 여기로 흐른다는 거예요. 물은 여기서 여기로 들어오는데 이때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혈액이 인접한 물이 들어오는 이때 항상 덜 포화되게 돼요. 물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혈액이 흐르는 방향과 물이 들어오는 방향이 같게 되면은 이 산소가 어느 지점에서 포화돼서 이 지점에서는 산소 교환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역류 교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은 이 끝까지 혈액으로 산소가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자세한 이론은 그 개념 강의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어류에서는 역류 교환 방식을 채택해서 더 효율적으로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틀렸고요. 네, 다음 나번 보시면 곤충의 순환계는 체세포로 산소를 이동시키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곤충의 순환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곤충의 순환계는 개방 순환계로 되어 있거든요. 개방형 순환계. 여기 보시면 개방형 순환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개방형 순환계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순환계를 생각했을 때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폐회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폐쇄형 순환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개방형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하나의 폐회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과 조직이 이렇게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혈림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림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얘네들은 영양분이나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폐쇄형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따로 이렇게 있죠. 혈관 안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직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얘네들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곤충의 개방형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기체 교환이 이 순환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기관지를 이용한 기관계라는 시스템을 가지는데 이 기관지를 통해서 얘네들의 직접적인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의 순환계는 체세포로 산소를 이동시키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은 보시면 답은 가로막이 이완하고 갈비사이근이 수축하여 흡식 호흡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로막이 뭐죠?
횡격막이죠, 횡격막. 그 다음에 갈비사이근이 얘네가 뭐냐면 늑간근이라고 부릅니다. 늑간근, 다른 말로. 그래서 얘네들이 수축해서 흡식호흡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 횡격막이 이완하고 늑간근이 수축해서 흡식호흡이 일어나냐라는 것인데, 여기서 흡기와 호기,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에서 관여하는 근육이 서로 다른데요. 들숨에서는 어떤 근육이 주로 관여하냐면 외늑간근과 횡격막, 그리고 일부 목근육, 강제 호기를 할 경우에 목근육까지 목근육까지 동원해서 수축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 흡기, 들숨이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날숨에서는 내늑간근과 그리고 복근까지 강제로 호기를 할 때, 그래서 얘네가 수축할 때 이렇게 날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횡격막이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이 수축하게 되겠죠, 이때. 그래서 답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러면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이건 뭐 제가 만든 암기법이긴 한데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왜 이거 앞 글자를 따서 이거를 저는 월, 화, 목 드라마 하는 날에 내복 입는 날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월, 화, 목 드라마는 내복 입는 날. 그래서 외, 횡, 목 이랬을 때 월, 화, 목 드라마는 내복 입는 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각자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우셔도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다번이 틀렸습니다. 라번, 혈액의 pH에 의해서 호흡 조절 중추의 활성이 조절된다 라는 것인데, 이 호흡 조절 중추는 어떤 게 있죠? 연수에 있는 호흡 조절 중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 조절을 할 때 얘를 인식하는 게 또 경동맥, 대동맥궁에도 이 혈액의 pH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혈액의 pH에 의해서 호흡 조절 중추 인식하는 것은 연수가 되고요. 그럼 얘네들은 CO2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혈액의 CO2가 높게 되면 pH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이걸 인식해서 호흡 조절 중추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건 뭐 또 기출 풀다 보면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어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시면요. 심장혈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개방순환계의 혈액은 세포 사이액과 구분이 없다. 앞에서 말했죠. 혈액과 조직에게 구분이 없는 혈림프 방식을 택하는 게 곤충의 개방순환계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좌심방벽에 위치한 동방결절이 전기신호를 발생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동방결절은 좌심방벽이 아니라 우심방벽에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3번, 심장 박동 시 생기는 정기적 신호 전달이 방실결절에서 지체된다. 이 현상을 뭐라고 하죠? 방실지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기적 신호 전달은 동방결절에서 생겨서 그 다음에 방실결절로 가고요. 그 다음에 히스색이라는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프루키니의 섬유로 갑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렇게 되고요. 4번, C 반응성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 이건 우리가 일반 생물 공부하면서 들어보긴 힘든 건데 여기서 한번 보고 갑시다. C 반응성 단백질은 영어로 해서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약자로 CRP라고 하는데요. 얘네는 염증 반응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증 신호가 이렇게 오잖아요, 체내에서. 그러면 이렇게 인터류킨이 간으로 신호가 오게 되면 이 간에서 CRP라는 물질을, 이 C 리액티브 프로틴을 합성해서 얘네가 혈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혈액으로. 그렇게 되면 이 CRP가
라는 것이 이제 염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 신호가 오게 되면 그 염증 반응에 대응해가지고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혈전 생성 이런 게 있겠죠. 혈전, 플라크 생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CRP라는 것을 혈액에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측정을 하면은 이걸 뭐 CRP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CRP 자체가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염증 반응이 지표일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 생성이 많게 되면은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죠, 일부. 그래서 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HMG-CoA 리덕테이스라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키 효소를 저해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시면요. 보기에서 내재 면역에 대해서 옳게 기술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재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이 내재 면역을 설명하려면 병행해서 적응 면역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내재 면역은 적응 면역과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개념인데, 내재 면역은 다른 말로 하면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부르고, 적응 면역은 후천성 면역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얘네들은 비특이적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아니고 이 내재 면역이나 선천성 면역은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요. 적응 면역은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내재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기술된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가번부터 보시면 예전에 접했던 병원체를 다시 접해도 반응이 동일한 이런 특징이 바로 내재 면역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이 내재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그런 면역 방식인데, 모든 항원에 대해서 그냥 들어올 때마다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1차 면역이고, 2차 면역, 후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항원을 한 번 접한 뒤에는 그 항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그 대량으로 항체를 생성하거나 T세포의 이런 세포독성 작용으로 대량으로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 면역의 특징을 물어본 거니까 이전에 접했던 병원체를 다시 접해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양상이 그 내재 면역이고요. 적응 면역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억을 가지고 더 대량으로 반응하는 그런 면역 방식입니다. 나번 보시면 곤충의 내재 면역계는 병원체 분자에 결합하는 인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 인지 단백질이 톨이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톨이라는 용어보다는 TLR,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말을 더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톨이라는 거가 원래 이 초파리 실험에서 발견된 발생 관련 유전자인데, 얘네가 면역 반응에도 관여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뒤에 톨 유전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 수용체인 톨라이크 리셉터가 포유류의 선천 면역에서 병원체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그 곤충의 내재 면역계에서 인지 단백질이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톨이라는 유전자에 의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번, 상처로 인한 조직 손상에 수반하는 염증 반응은 내재 면역 반응의 일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염증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내재 면역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맞는 보기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내재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인터페론을 생성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터페론도 바이러스 감염 시에 선천 면역을 수행하는 물질인데요. 지금 보시면 상처 부위에서 이런 장벽을 뚫고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조직에 있는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인터페론 알파, 베타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 경우에 이때 NK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세포가 감염세포, 이 감염된 조직으로 이동해서 혈액 사이를 통과해서 이동해서 그 감염세포의
사멸을 유도합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 사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인터페론을 생성한다. 그것이 바로 내재 면역의 일종이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 답없고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LR에 관해서도 주요 TLR에 대해서 한번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TLR이 있고 TLR이 인식하는 물질에 대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부터 보면 3D L4 5편 보구 십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L4 5편 보구 십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TLR3는 더블 스트랜드 DNA를 인식하고 TLR4는 LPS, TLR5는 편모, 그 다음에 TLR9은 CPG 서열 이렇게 인식한다고 외우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26번입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부위가 다른 호르몬은 간단한 문제죠. 옥시토신 어디서 나오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죠. 네, 분비라고 물었으니까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죠? 뇌하수체 전엽이죠. 프롤락틴도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전엽입니다. 후엽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또 뭐 있죠? 옥시토신 말고 바소프레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7번. 수정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수정란 분할 동안 유전자 전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나날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유전자 전사가 일어나지 않고 난자, 모계 유래의 mRNA와 단백질을 이용해서 얘네 초기 발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계 유래, mRNA와 프로틴을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2번. 분할이 끝나면 포배라는 속이 빈 세포구가 형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나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배기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이 포배기 단면을 보시면 가운데 뻥 뚫린 공간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을 바로 포배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배강에서 이렇게 함입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때 낭배기라고 부르고요. 이 과정에서 낭배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초기 배에 한 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수정란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혹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이렇게 나날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얘네가 반으로 이렇게 쪼개졌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또 쪼개지면 이렇게 4세포기, 8세포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쪼개진 뒤에 이 두 개의 할구가 별개로 찢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따로따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두 사람의 일란성 쌍둥이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 정보가 완전히 동일한 기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수정란에서 기원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기술도 이 나날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날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 중에서 하나를 떼서 했는데도 원래 같으면은 뭔가 이게 태아의 전체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 떼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몸통, 여기는 다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지만 그냥 두 개의 독립된 개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줄기세포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형성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형성능은 뭐냐면 전형성능은 얘네가 어떤 종류의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능,
다능성,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정 종류의 세포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요. 전분화능은 모든 세포가 아닌 일부 세포로 분할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란성상둥이도 그렇고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기술도 그렇고 초기 배의 세포 하나가 떨어져서 아예 독립된 새로운 수정란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전형성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능세포 혹은 만능세포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4번 분할한 세포는 이전 세포보다 미토콘드리아로의 산소 공급이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로 산소 공급이 감소하냐 이런 거 감소하냐 증가하냐를 암기하고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세포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로의 산소 공급이 증가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8번 넘어가면 보기에서 식물 호르몬과 그의 주요 기능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 식생분진 단원의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걸 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주제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 암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따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맞는 것만 판단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신은 줄기 신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맞죠. 그 다음 시토키닌은 노화를 억제하는 호르몬이고요. 앱시스산은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앱시스산, 넘어갈게요. 라본, 지베렐린. 지베렐린은 과실 발달을 억제하는 애가 아니라 촉진하는 애죠. 지베렐린은 그래서 씨앗의 발화를 촉진하는 애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열매 성장 이런 데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본 틀렸고요. 에틸렌은 옥신 효과 중 일부를 상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여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옥신과 에틸렌의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 이파리의 탈리입니다. 잎의 탈리. 그래서 옥신과 에틸렌이 반대 조절하는 것이 잎의 탈리 조절인데요. 기본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틸렌과 옥신의 상대적인 농도의 변화가 잎의 탈리를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 이파리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그렇죠. 뭐 증산작용도 하고, 뭐 다양한 광합성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식물이 이파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능력이 안 돼. 언제 그렇죠? 겨울에.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는 얘네가 이제 식물이 자기 에너지를 비축하기에도 뭐 벅차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대처하죠? 이파리를 떨어뜨리죠. 낙엽을 만든단 말이에요, 낙엽. 그쵸? 이런 경우가 바로 잎의 탈리라고 하는데요. 잎의 탈리가 일어나는 상황에는 옥신의 양이 감소하고 에틸렌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틸렌이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본에서 나온 옥신 효과 중 일부를 상쇄한다라는 보기도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문제 넘어가면요. 뉴런의 활동 전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가나다라고 주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가는 어떤 상황이죠? 아직 그 탈분국이 일어나기 전에 휴지 막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나는 본격적으로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는 어떤 시점이죠? 재분국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막전이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라에서는 이미 과분국 상태이죠. 과분국 상태. 과분국 상태란 뭐죠? 휴지 막전이보다 막전이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나눠서 봤고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이걸 하기 전에 활동전이를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전이에 관여하는 그 단백질은 먼저 전압계폐성 나트륨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폐성 칼륨 채널이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일반적으로 휴지막 전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고요. 이 전압계폐성 나트륨 채널과 전압계폐성 칼륨 채널의 투과도가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가 막는 겁니다.
얼마나 열리고 닫히고에 따라서 이런 것이 바로 활동 전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맨 먼저 가번 상황에서는 휴지막 전이 상태인데 이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마이너스 70mV 정도의 막전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트륨이 뉴런 내부로 들어오지만 아직 역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활동 전이를 일으키기에는 아직 전압이 부족한, 자극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번, 칼륨 통로가 닫힌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전압계폐성 나트륨 채널이 투과도가 증가한 상황이어서 막전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맞는 보기고요. 4번, 나트륨 통로가 열린 상태에서 칼륨 통로가 열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막전이가 하강 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압계폐성 나트륨 채널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닫히게 되고 칼륨 채널의 투과도가 증가하게 되죠. 전압계폐성 칼륨 채널의 투과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라번 보시면 휴지전이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칼륨 통로가 서서히 닫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그 칼륨 통로가 계속 열려 있으면 막전이가 끝없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압계폐성 칼륨 통로의 투과도도 다시 낮아지게 되어서 다시 휴지 막전이를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분석하는 걸로 판단했을 때 지금 보시면 4번, 3번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린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닫힌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 전이를 만드는 요소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각인 현상에 대한 설명 기술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나다라 중에서 각인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동물 생활사 중 특별한 시기에 국한된 학습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각인의 특징이죠. 특정 시점에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났을 때 이때만 그 각인 현상이 유효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 각인 현상의 대표적인 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로렌츠라는 사람인데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새끼 거위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처음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이 로렌츠를 엄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라는 인식은 언제만 발생하는 거죠? 태어난 직후 후에만 이 각인 현상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 생활사 중 특별한 시기, 특정 시기에만 각인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번, 갓 부화한 기러기가 사람을 보면 다 커서도 사람을 따라다닌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거위, 새끼 거위에 대한 거였지만 기러기도 보면 이렇게 동일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생체 연어가 산란을 위해 본래 자기가 있던 강으로 돌아온다 인데 이거는 그 연어의 귀소 본능에 관한 거죠. 얘네가 그 특정 시기에 학습을 한 게 아니죠. 연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각인 현상을 학습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본능.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각인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라번 보기는 선천적 요소와 학습,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요소가 모두 관여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맞다고 합니다. 각인의 경우에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후천적인 요인도 둘 다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각인 현상을 가지고 할 때 굳이 구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라가 답이어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생물 문제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